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11월 셋째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있죠? 네. 반찬 뭐 좋아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반찬 쇠고기 장조림.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해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네, 늘 이맘때면 수능 한파가 있었는데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선선하겠는데요. 여러 겹을 챙기셔서 체온 조절하시는 게 수월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험장 가시는 길에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는 길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에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과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6도, 광주 7도, 대구는 4.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16도, 대전은 17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게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 놀이. 참사 놀이요? 예, 제목만 들어도 안타까운 것이 이게 놀이가 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가슴 아픈데 이게 이제 초중고에서 일부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어요. 해시태그로 이태원 참사 놀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반아이들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람들이 몸으로 막 포개지는 거예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흉내를 낸다. 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이름이 붙어서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런 좀 위험해 보이는 놀이는 있어 왔어요. 네.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별명이 햄버거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겹쳐진다는 의미에서 햄버거 놀이 혹은 샌드위치 놀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놀이를 한다는 것에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놀이 또 장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네. 이게 또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이가 지금 햄버거 놀이라고 이태원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을 때 이미 2011년에 중학생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유가족의 호소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요 놀이가 아니고 또 기절놀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 하구의 목을 졸라서 일시적으로 기절을 시키는 건데 이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놀이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이태원 참사 놀이라는 것도 급식을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뒤에서 특정 학생이 밀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얽히게 만든다든가 또는 특정 학생이 주도해서 야 덮쳐.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하면 밑에 깔린 학생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질되면 여차하면 학교 폭력으로 바로 가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철딱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참사의 이름을 붙입니까?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당국, 교육 당국 나가선 저도 좀 이 기사를 보면서는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이태원 참사 이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교육 당국이 뭘 했는가? 공문이 내려갑니다. 네. 학교 당국에. 뭐냐면 이 압사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요령, 안전에 대한 지침은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치유해야 할지, 이런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있느냐, 전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영상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하는데 주로 영상 보는 게 네.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놀이로 연결짓지 이게 어떤 양심의 문제나 트라우마의 문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탓도 있고 기성세대의 탓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앞으로 이런 대목에 대한 참사를 대처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엄하게 꾸짖는 어른이 없어요, 요즘에. 네. 아이들이 네. 뭘 잘못해도 하지 마 정도지. 근데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른답게 엄하게 좀 꾸짖고 네. 아이들이 다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달래고 이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로그인 됐습니다. 이게 포털 사칭 메일이 날아옵니다. 네. 이거 제가 2달 전에 받았는데요. 오. 포털에서 메일이 네. 와서 뭐 고객 관리 메일처럼 지금 해외에서 당신의 계정이 로그인 됐다. 저는 국내에 있는데 나간 네. 적이 없는데 네. 그럼 이게 딱 해킹? 그럼 보니까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시오. 그럼 링크 따라가서 비밀번호 바꾸거든요. 근데 내 이 계정이 해킹 당한 적은 없고 이 메일이 해킹이에요. 이 메일이. 그래서 이게 고객센터에서 온 줄 알고 비밀번호를 치고 바꾸는 순간 내가 친 비밀번호는 그 조직에게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블로그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SNS에 주로 밀려서 사진 올리고 하다가 블로그는 이제 내용을 길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에 걸려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높은 인기 블로그 계정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종의 해킹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 나서서 최근에 이 조직을 일망타진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까 총책이 불과 23살. 그래요?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다수 모여있는 조직에서 수백 개의 그것도 인기 블로그, 네. 조회수가 높은 이걸 해킹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긴 디지털에 밝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연령 떼겠네.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메일을 받게 되면 네.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고 예. 따라서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네. 차분하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2달 전에 제 개인 경험은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당신의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바꾸고 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그 메일을 꼼꼼하게 보니까 네. 내 이버가 아. 이응의 이가 아니라 이 숫자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나?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 브랜드 로고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부랴부랴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다시 인증하고 비밀번호를 또 바꿨어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인기 블로그에 숱하게 쏟아지는데 잘 보시면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버.com 이렇게 돼 있으면 네이버 우리가 알파벳 알잖아요. 네. 근데 네버컵.com 이런 이름으로 이제 메일 계정이 예. 사실 네이버를 흉내는 냈지만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계정을 쓸 수는 없죠. 그건 회사가 보안 관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정말로 이게 해외에서 내가 해킹을 시도당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유는 이게 돈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저도 뵙는데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주로 SNS를 많이 쓰긴 하지만 긴 글을 쓰는 블로그가 좀 가라앉았다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생활 리뷰 또는 제품 리뷰, 품평 리뷰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검색하면 블로그가 많이 걸려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광고 수입이 쏠쏠해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한 50만 원 벌 수 있다.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이 인기 유명 블로거가 되면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고소득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회수가 높은 계정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메일을 보내서 이제 이런 계정들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500건 정도의 시도를 했고 이 중에 한 150건 정도를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 중에 18건 정도가 실제 광고에 활용이 돼서 이 일망타진된 조직은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블로그가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그게 네. 해킹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MZ 세대들이 네. 취업 안 된다. 근데 MZ 세대 특징을 잘 보시면 요즘에 엔잡러라는 말이 네. 유행입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내가 돈을 못 벌어. 네. 아르바이트도 알바도 하나로는 안 돼. 2개, 3개 해야 돼. 근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개 일을 가지고 하면 2잡러, 네. 3개 하면 3잡러, 나는 엔잡러다. 뭐 여러 가지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 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냥 하루에 한 건씩 올리면 포스팅을 하면 이게 검색에도 걸리고 해서 좀 인기 블로그가 되면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MZ세대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지난 한 해 보니까 1년 동안 한 3억 건 정도의 블로그의 글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들이 블로그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중에 이제 20대들이 주류예요. 한 35% 가까이가 20대들의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불로소득이죠. 남이 고생해서 이제 조회수 높여놓은 거를 낼름 가져다가 돈 벌겠다는 범죄 조직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킹 범죄가 이게 네. 날로 교묘해지니까 이 따라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네,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돼. 그 이유는 돈 때문에? 이 2022년 이제 사회조사가 있어요. 결과가 발표됐어요. 우리 서베이라고 늘 부르죠. 5년마다 이거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한 3만 6천 명 정도. 만 13세 이상 이제 인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조사를 하는 게 올해 발표가 됐는데, 통계청이 2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조사를 하는 게 올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국민들의 절반이 자, 이제 결혼은 필요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돈 그러셨는데 네. 바로 돈이에요. 돈 경제. 때문에. 결혼 자금 너무 많이 든다. 저도 어제 그거 뭐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예. 결혼 안 해도 된다? 근데 밑에 돈 때문에 이래서 야 이렇게까지 됐구나. 네,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시기별로 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결혼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기피하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인 게 딱 50%예요, 올해. 네. 절반은 결혼 굳이 안 해도 되거나 아예 난 결혼을 반대하네. 뭐 이런 의견이 반이에요. 그런데 2008년으로 가보면 이때만 해도 한 68%가 뭐 결혼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결혼 반대 이 응답이 낮았는데 네. 이제는 반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60대 이상 좀 이제 중장년층 여기는 71.6%가 결혼은 해야지. 근데 아래로 갈수록 네. 결혼 적령기가 30대잖아요. 30대는 40.6% 네. 정도만 결혼. 20대는 35.1% 네. 결혼이 뭐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아져 있어요. 아래로 네. 갈수록. 그러면은 이미 뭐 60, 70대는 황혼 결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결혼 시기는 지난 분들이고 한참 결혼하고 결혼을 하면 출생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저출생을 해결해 줘야 하는 분들이 이런 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인 씨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 네. 정년기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저 지금 보면 사실 반반인데 어.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6명. 네네네. 근데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인식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식의 변화가 있죠. 이제 결혼이 꼭 필요한 제도냐. 사실은 결혼 안 해도 동거 함께 살 수 있다. 이 여론이 지금 65.2%. 네.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동거해도 돼. 그리고 또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지. 아이 키울 수도 있지. 34.7%.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관 자체가 아예 좀 뒤집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혼에 대한 어떤 입장도 과거에는 좀 부정 여론이 높았는데 꾸준히 필요하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지. 네. 이런 여론이 높아져서 지금 꽤 절반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캠핑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예인 씨는 캠핑 좋아합니까? 저는 캠핑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먹을 게 많은 캠핑은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워낙 밀키트 같은 게 잘 돼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친구들 캠핑 갈 때 따라가면 먹는 재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캠핑 가면 치우는 게 일인데 근데 밀키트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또 전통시장에 맛집들 많잖아요. 그 밀키트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도 캠핑 가서 먹을 수 있다 이래요. 전통시장에 먹을거리 뭘 즐길 수 있을까? 그것도 밀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계절. 요즘 캠핑이 크게 인기입니다. 혼자 하는 혼캠, 차에서 자는 차박, 캠핑 초보를 부르는 캠미니까지 신조어들도 많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밀키트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별한 밀키트를 개발 지원 중이라는 이곳. 식품 산업에서 최신 트렌드인 밀키트, HMR, 딜리버리나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좀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을 도와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수한 전통시장에서 밀키트라니 신선한 조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각 지역 특산물이 밀키트로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의가 한창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밀키트를 찾고 싶은데 그 방향성을 몰라갖고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좀 시장 쪽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갖고 활용해갖고 이렇게 밀키트 제품 만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캠핑 갈 때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밀키트 많이 구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도 이렇게 밀키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캠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 채택된 행운의 시장은 바로 광양 5일 시장. 1964년에 개설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광양의 대표 전통시장인데요. 예, 우리 간양 5일 시장이 문화광장 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양을 대표하는 간양식 닭구이를 우리 시장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음식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맛있고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양식 닭구이 밀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인 닭구이를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밀키트로 만들면 좋을 제품을 선정하고요. 전통의 맛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죠. 레시피를 정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만들어 봐야겠죠.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밀키트가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번 단계에는 닭구이 밀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맛있는 제품을 위한 시식은 필수겠죠. 연구진의 시식을 위한 닭구이가 구워지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간장구이고요. 고추장구이인데 한번 시식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긴장되는 순간.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아, 예. 애기들이 먹기도 되게 담백하고 좋을 것 같아요. 캠핑 가서도 술안주로도 되게 딱일 것 같아요. 네. 아, 다른 것도 먹어봐야죠. 닭고기 자체가 퍼석한 느낌이 많으니까 그 퍼석한 느낌 없애기 위해서 양념이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밀키트의 만남,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 모두 와서 즐기고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밀키트 판매하면 편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캠핑 갔을 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회의할 주제가 더 있다고요? 버려지는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마지막 숙제는 바로 밀키트가 만들어내는 일회용품
캠핑장에서 다른 데 저희도 캠핑장을 납품을 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용기가 나오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스티로폼 포장이나 이런 그렇죠. 폐기물, 포장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는 종이랑 단순히 이제 비닐 이런 포장재 이용해서 이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서도 되게 참 매력적인 것 같다. 밀키트의 포장 고민을 통해 환경 오염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과대 포장이나 요즘에 뭐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패키징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센터의 그 지원을 받아서 밀키트를 그 포장을 최소화시킨 그리고 휴대하기 편리하면서도 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장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밀키트 제품의 포장 하나하나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누구보다 밀키트 판매를 기다리고 있을 상인과 이용객들. 음식을 만들어서 적석으로 팔 수 있지만 또 젊은 친구들은 출퇴근하니까 여기서 밀키트를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안주도 하고 저녁 반찬으로도 먹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100% 좋죠. 실제로 밀키트 이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판매하면 장보러 온 김에 자주 사 먹지 않겠어요? 다쿠이 밀키트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해서 젊은 캠핑 쪽이나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시장의 수입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꿈.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한데 뭉쳐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 특산물 밀키트.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랑카랑카 브라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이 시험은 매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세 분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전형 방식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학력고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능 이렇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거예요? 거의 뭐 교육 전문가처럼 발표를 하셨는데요. 크게 4번 바뀌었는데 이 4번 안에서도 자꾸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세보면 18번 바뀌었네요. 네. 18번. 예, 18번이나 바뀌었는데 자, 오늘은 수능날을 기해서 대학시험 변천사를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광복 이후부터 살펴볼까요? 네. 1945년부터 이제 대학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1945년부터 1968년까지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학생 뽑는데 우리가 뽑을 거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여기에 왜 국가 시험이 개입해? 이런 그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뽑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대학에서 입시 부정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반영되질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합고사 같은 걸 치러서 본고사를 보완하자 이러는데 그 당시 여론이 여기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역시 대학 시험은 대학이 보는 거야. 이래서 반대 여론이 높아서 실시하지를 못합니다. 하기는 이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입시가 있었어요. 아세요? 맞아. 네, 그래서 명문 중, 명문 중 이런 말이 있었고 입시 지옥이란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점차 과열된 입시 경쟁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1960년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야 돼라는 여론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대학 가는 것뿐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험 봐서 갔다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는 시험 치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에서 헐떡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진학은 참 어렵고 대학은 그때 우골탑이라고도 했어요. 우골탑? 네, 등록금이 비싸도 다니기 힘들다. 입학하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입시 경쟁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있는 입시 부정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1968년 11월 달에 대입 예비고사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예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비고사는 전 과목을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대학 시험 볼 수 있고 떨어지면 대학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격 시험이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차 예비고사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하는 이런 추세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예비고사 그리고 본고사를 보는 이런 그 제도가 되는데 이 제도도 경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그 특별한 그 교육열 있잖아요. 예.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과열되고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시도가 됩니다. 새로운 방법? 네. 뭐 화면 하나 있나요? 준비된 영상 있으면 한번 볼까요? 1981학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11월 20일 전국 451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날 예비고사에는 지난해보다 약 15%가 늘어난 57만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예비고사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수험생들은 한층 신중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예비고사의 비중이 커진 거예요, 이제 저 때. 네. 1981년. 네. 예비고사를 보게 되면서 본고사를 폐지하죠. 1980년에 집권한 신군부가 교육개혁이라고 한 걸 해요. 교육개혁을 하면서 본고사 폐지. 그리고 우리한테 기억되는 것은 과외금지. 과외금지. 과외금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예비고사와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마침 보신 저 화면이 마지막 1980년도 11월에 실시된 마지막 예비고사 자료 화면이에요. 저 때는 예비고사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본고사가 없어졌으니까 예비고사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사를 대입 학력고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 분 중에 혹시 학력고사 보고 대학 입학하신 분 계세요? 저는 수능 세대. 저 당연히 수능 세대. 저는 학력고사. 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예비고사, 본고사 세대입니다. 그러시군요. 거기보다 또. 네네. 자, 어쨌든 이 학력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는 눈치 작전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를 딱 정해져 있었거든. 이렇게 몇 군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몇 개 못 끝까지 쓰는 경쟁률이 시대였어요? 어떻게 되나를 보고 마지막에 원서를 넣고 막 이랬다. 네, 맞아요. 내 점수를 가지고 두 군데 원서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수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원서를 냈는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학과 창구 앞에 서서 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녁 때 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눈치 작전이 참 유행처럼 번졌어요.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어요. 예비고사와 학력고사 때는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체력장이 대학 입시에 있었다고. 그럼요. 체력장? 20점 만점인가 그랬죠. 네. 이 체력장 관련해서도 영상 하나 있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곤욕을 치러야 할 체력장입니다. 남자는 턱걸이고 물론 여자는 학생들은 매달리기. 점수와 직결되기에 쟤 밥 먹던 나처럼 힘까지 생겼네. 내서 안경을 쓸 수밖에요. 그래서 이야. 한 점이라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이러니 맞아요. 저 밑에 학부형은 뭐 물론 발등근골이 보는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버티기 하는 상황이에요. 거죠, 버티기. 여학생들은 매달리기. 물론 저는 오래 앞으로 더 달리기도 고생스럽고 수월한 시험 방법이 나오겠지만 아이고, 힘들어. 먼저 길을 학생들도 쓰고 하죠. 평소에 윗몸 일으키기. 체력 단련을 저거 조금씩 제대로는 하나 하기도 쌓아놔야겠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아이고 진짜 옛날 생각나네. 체력장. 대학 가려면 체력까지 줘야지만 갈 수 있는. 제가 저거 대학 하나는 열심히 했어요. 네. 체력장. 저 오래 달리기 하다가 사망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1994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능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학 입시는 예나 지금이나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수험생을 둔 가정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이 수능, 이 대학 입시에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시험을 시작했을까요? 수험생이 있는 가족분들 지금 아주 가슴 떨리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월 셋째 주 오늘은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은요?
오. 1904년 11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역사 두 번째 주제는 진공관을 발명한 플레밍입니다. 진공관?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출 종목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알죠. 이거는 뭐 바로 알죠. 반도체. 네, 반도체가 뭔지 아세요? 도체,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이 세상의 물질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도체, 안 흐르는 부도체. 반도체는 그 사이. 그래서 필요하면 흐르게 하는 게 반도체예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오늘 플레밍의 진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첫 출발을 한 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날이죠. 자,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하고 이건 다 아시죠? 자, 이때 어떤 물질에 이 가열을 하게 되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에디슨이 알아요. 발견합니다. 이거를 에디슨 효과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전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더 확산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저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에디슨이 자기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전구만 생각하니까 플레밍이 한번 시도를 해본 거네요. 그렇죠. 아주 우연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봐요. 에디슨의 전구 같은 이 진공관 안에다가 양극과 음극 두 개의 극을 넣어놓고 이 두 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이런 진공관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네, 우연한 실험이었는데 대단한 발견을 만들어낸 거죠. 진공관이 반도체 신호탄을 알렸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됐는지.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정류. 그다음에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장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 진공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네, 이 진공관이 뒤에 트랜지스터로 그다음에 IC 집적 회로로 발달을 했다가 지금의 반도체가 된 거예요. 네, 이 사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2번이나 받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첫걸음을 뗀 날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날을 기염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대단한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셋째 주 오늘의 역사 다음은요. 쭉 내려가서 1864년 11월 19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갔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고 손꼽히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국민을 위한 그렇죠. 국민에 의한 네, 그렇군요. 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 전쟁 중이던 1863년 오늘 게티스버그에서 짧은 연설을 합니다.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연설인데 이것으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자, 그 연설 내용 아시죠? 알죠. 마지막 문장.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맞습니다. 가슴이 막 찌릿해요, 이거. 네. 그 앞에 이제 가버먼트 이게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가버먼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했다, 정확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설명한 것이고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그런 연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가 들어간 나라도 많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름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인지를 알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계속 생각하고 감시하고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렇죠. 자, 11월 셋째 주 역사 속으로 다음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28년 11월 18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분은 세상에 사랑받는 쥐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알아요. 만화에 나오는지? 미키마우스. 너무 귀엽잖아요. 네. 1928년 11월 18일은 바로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날, 미키마우스의 탄생일입니다. 네. 야, 미키마우스 할아버지. 네. 연세가 많으시네요. 동안이셔요, 동안. 예. 94살. 네.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중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죠. 1928년 11월 18일 날 세상에 공개돼서 94년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죠. 이거죠. 예. 네.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것이 저 영화예요. 증기선 윌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인데 세계 최초의 유성 유성이 목소리가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한 7분 30초짜리인데 저걸 위해서 그림을 한 10,000장 이상 그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렸다고 하는데 그때는 디즈니가 돈이 없어서 미키마우스 목소리를 자기가 직접 냈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네. 아마 디즈니 목소리였구나. 저 때만 해도 디즈니가 이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잘 돼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겠죠. 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 디즈니사가 캐릭터 산업으로 버는 돈이 1년에 무려 11조 원이에요. 와. 1년에 11조.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이 11조 가운데 6조 원이 미키마우스가 벌고 있는 거예요. 와, 아직도. 네. 우와. 쥐가 돈 많이 버네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쥐가 사실 그렇게 뭐 인기 있고 사랑받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캐릭터로 쥐를 선택했을지. 그것도 네, 맞아요. 궁금해요. 1923년에 20대 청년이던 디즈니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캐릭터, 남들은 탐내지 않을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쥐였어요. 쥐라면 인기가 누구도 없는 캐릭터. 빼앗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찰리 채플린의 그 사색에 젖어 있고 우수에 쌓인 그 표정을 또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친구 너무 귀엽네요. 야, 그랬구나. 근데 그게 그 미키마우스가 벌써 94살이 됐고 남녀노소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변신이죠. 옛날 모습에 어울리지 않고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그 인기를 끌만한 이런 변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8년에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우리 걸그룹이죠. 우주소녀와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이거군요. 이렇게 합동 공연도 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들 발맞춰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꿈과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라. 저도 이 말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1월 셋째 주 오늘의 역사 마지막은요. 1905년 11월 17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입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네네. 외교권을 박탈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대한제국이 실종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의 외교는 언제나 일본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일본의 보호국이 된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얻어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다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전면 특명 대사로 한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고종은 이 조약에 반대를 하고 이토를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토가 고종을 제치고 한국의 대신들을 직접 상대합니다. 한국의 대신 8명을 직접 모아놓고 여기에서 1대1로 협박을 해요. 군대까지 동원을 했었습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약이거든요. 네. 8명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씩 조약을 체결할 거냐 말 거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가 졸도를 해버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민현기도 끝까지 반대했고 자, 이렇게 반대가 있으니까 이완용이 나서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력히 이걸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사람이 찬성을 하니까 이토가 8명 중에 5명 찬성이니까 통과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야, 참 이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닌가. 맞아요. 네. 나라를 팔아먹죠. 이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이완용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일파가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받아요. 네. 그가 받은 돈이 15만 원인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90억 원 정도 합니다. 와, 90억 원. 90억에 나라를 팔아먹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데 국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면 아주 분노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사흘 뒤에 11월 20일 날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이야 방송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이 발표되는데 네. 그 당시 국민들의 그 정서를 대변한 거죠. 네. 한번 요 일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정부 대신이란 자는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어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4,000년을 이어온 강토와 500년 사직을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남의 노예 노릇을 하게 했다. 단군 이래 4,000년의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 것이다. 아,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이런 거. 정말 이 펜이 칼보다 더 힘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네. 나라를 빼앗긴 이 국민의 치욕과 그 분노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의격 이후에 대한제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외교권이 없어졌으니까 한국으로 와 있던 외교관들이 전부 철수하고 외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된 거죠. 고종 황제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오히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죠.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마침 오늘 11월 17일은 순국 선열의 날이에요. 자, 국권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인데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을사늑약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11월 셋째 주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이익주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세요? 쇠고기 장조림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이요 매일매일 하시는 고민이 있죠. 아, 오늘은 뭘 차려놓나? 오늘은 뭐 해 먹지? 이 고민이시잖아요. 제가 오늘은요 두고 먹는 반찬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쇠고기 장조림 준비했는데요. 아, 온 가족이 모두 다 좋아하시니까 요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정말 일주일이 든든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장조림이 좀 남았어요. 장조림 국물도 남았고요. 요럴 때는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석박지랑 같이 이용을 해서 장조림 석박지 볶음밥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장조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 없어요. 정도로 네. 이 장조림하고 밥하고 먹으면은 야,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오늘 불줘서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자, 일단 장조림을 준비하려면요 부위가 먼저 구입이 돼야 되겠죠. 네. 요게 보면 뭐냐 하면 바로 소고기 장조림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홍두깨살입니다. 보통 우리 소고기 장조림에는 지방분이 적은 그리고 살코기가 굉장히 연한 고기를 쓰는데요. 그게 네. 바로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을 쓰죠. 근데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핏물을 조금 빼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핏물을 빼주냐 하면 이렇게 찬물에 좀 담가놓고 네.
핏물을 빼주시는데 이 찬물에 담가 놓으실 때는 한 몇 분 정도 담가 놓으면 좋을까요? 잠깐인가? 한 30분? 30분 정도면 되지 예, 않을까요? 한 30분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핏물이 좀 많이 고인다 그러면 pit물을 한 번씩 좀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뭐 핏물 뺄 때는 뭐 설탕에 소금 이런 거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네네. 이렇게 찬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기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조림에는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메추리알. 뭐냐 하면 메추리알이에요. 네. 요거 들어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만약에 무조건이죠. 달걀이 좀 많다 집에 그러면 달걀 하시면 되는데요. 이 메추리알은 한 10분 정도만 삶았다가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구시면 되는데 제가 메추리알 껍질 잘 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우리가 팔팔팔 끓어서 10분이 됐죠. 딱 불을 끄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뜸을 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익혀져 있는 껍질과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살집이 잠깐 벌어지거든요. 네네. 요 상태가 됐을 때 찬물에 얼른 담가서 비벼가면서 불린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훨씬 더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요즘엔 저거 까져 있는 거 팔더라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나씩 껍질 까면서 하나씩 또 집어먹는 맛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장조림에 요게 꼭 들어갑니다. 마늘. 네. 요거 통째로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홍고추와 네. 여기 풋고추를 넣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를 넣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같이 먹는다 하실 경우에는 오이고추나 아니면 청피망 넣으시면 맵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씨는 따로 안 빼도 되나요? 네, 씨 안 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지금 꽈리고추거든요. 그래, 꽈리고추 요거는 들어가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거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좀 어려서 꽈리고추도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을 덜어낸 다음에 꽈리고추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른 장조림 또 아이들 먹는 장조림이 구분이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예요. 바로 대파예요. 네. 요 대파도 요렇게 통으로 좀 잘라서 한 2cm가량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흰 부분만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초록색 부분은요, 점액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액질이 장조림 국물 안에 들어가서 녹아내리면 약간 씁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맛이 많이 나는 흰 부분 또는 이렇게 연녹색 부분만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중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마중물이 뭐냐 하면 제가 장조림을 만들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우리 예인 씨는 장조림 국물 갖고 뭐해 잡수세요? 저는 밥에 주로 비벼서 먹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해 잡수세요, 이종호 아나운서는? 저는 그냥 갓 한 밥에 이거면 돼요. 이걸 뭐 특별히 뭘 해먹고 이런 게 없어요. 들으셨죠? 네. 자, 이 표고버섯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표고버섯이 마른 표고버섯입니다. 이 마른 표고버섯을 이렇게 물을 넣고 불려주세요. 이렇게. 물은 얼마 정도 넣을까요? 요거는 제가 오늘 버섯 우린물을 6컵 넣거든요. 6컵을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갓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불려주시면 돼요. 네네. 근데 내가 오늘 준비를 미처 30분을 못 하겠어요. 한 10분밖에 못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설탕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30초를 가열을 하시고 꺼내잖아요. 그럼 훨씬 불려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게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버섯 우린물을 6컵을 딱 준비하시고 안에 있는 건 건지세요. 건져서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4등분으로. 요것도 장조림에 들어가는 그쵸. 건가요? 요렇게 하면은요,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도 쫄깃쫄깃함에 굉장히 좋아요. 아니, 버섯도 근데 장조림 들어가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네. 자, 그랬으면 제가 한번 끓여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버섯 우린물을 다 넣으세요. 버섯 우린물을 써서 뭐랄까 감칠맛이 더 있을 감칠맛이 것 더 날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국물까지 다 먹는 장조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끓지 않았어도 바로 고기를 넣으세요. 만약에 국물은 안 쓰고 건지만 쓴다 그러면 팔팔팔 끓여놓은 물에다가 이걸 넣겠지만 지금 저는 국물까지 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다 넣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끓여주세요. 자, 끓일 때는 제가 뚜껑을 가끔가다 덮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열어보실까요? 그쵸. 네네. 굉장히 소심하게 맞췄어. 얘기하셨는데 찍을 것 같은데. 약간 열고 나서 어느 정도 끓으면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잡내가 다 나가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 옆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끓여 놓으니까 네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고기가 다 네, 익혀지고 잘 익었네요. 중간중간 끓었을 때 불순물 혹시라도 떠오르는 거품을 완전하게 걷어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왜 걷어내줘야 되나요? 아, 이걸 걷어내셔야 네네. 이 고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국물 맛이 좋아요. 그래서 꼭 걷어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퀴즈. 네. 근데요, 장조림 보통 보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있을 때 간장 넣고 막 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왜 안 넣었을까요? 물만 끓였네요, 지금. 그쵸, 물만 끓였죠. 왜 안 넣었을까요? 우리 예인 씨 요리 잘하잖아요. 나중에 넣으려고 안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가 왜요? 왜일까요? 자, 왜 그랬냐 하면은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상태에서 간장을 붓고 다 끓이잖아요. 네. 그럼 고기가 익혀지지도 않았는데 간이 있는 양념이 들어오면 고기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고기가 부들부들하지 않고 딱딱하니까 이렇게 일단 버섯 마중물에다가 다 익혀놓은 장조림, 다 익었죠? 네네. 젓가락 쿡쿡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준비한 간장 네. 이제 넣어요. 간장. 고기가 익고 나면 네. 그때 넣네요. 요거 진간장 한 컵이에요. 네. 그리고 국간장 국간장. 2분의 1컵 넣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니까 맛술 좀 넣어주세요. 맛술도 2분의 1컵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거 꼭 들어갑니다. 매실청. 네. 매실청을 한 2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단맛이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설탕을 한 3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여주시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 버섯도 준비했고, 네. 마늘도 준비했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거는 왜 지금 안 넣는지 아세요? 이거 또 이따가 넣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요 마늘하고 대파하고 많이 넣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약간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팔팔팔 끓을 때 마늘, 대파 이런 것들을 넣고 같이 버무리는데, 자, 지금부터는 요것만 먼저 넣어주세요. 버섯. 어차피 우리가 버섯 국물에 했으니까 네네. 버섯만 넣고 고기의 식감이 나오도록 먼저 끓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이라 팔팔 아직 안 끄는데 네네네. 그냥 저희가 시간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댁에서 하실 때는 조금 팔팔 끓었을 때 넣어주세요. 이따가 대파 넣어주시고요. 근데 저거는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버섯 우린 물에 네. 버섯도 들어가고 대파향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늘 이제- 좀 주세요. 네. 이게 마늘하고 이게 메추리알에 간장 색깔이 배겼을 때 그게 딱 봐도 맛있어 그쵸. 보이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먹어도 뭐. 자, 이렇게 되고 네. 메추리알도 넣을게요. 만약에 나는 메추리알 말고 좀 큰 달걀 하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달걀을 14분 정도 완숙으로 삶은 다음에 넣으셔도 되는데, 요새 달걀 반숙으로 넣는 거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삶은 다음에 반숙으로 넣어주시면 그거는 완전 반숙 아니고요, 살짝 완반숙이에요. 그래서 딱 잘랐을 때 안쪽에 노른자가 살짝 부드럽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딱 그렇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다 메추리알 좀 넣을게요. 이렇게. 벌써 향이 좀 올라오네요, 지금. 끓이면서.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네. 삶은 달걀 중에 지금 그렇게 꽈리하고 잘 익히고 고추는 아직까지 안 맞아요. 들어가네요. 네. 편의점에 삶은 거요? 그거 감동란이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맞아, 맞아. 나중에 저희가 한번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그래요? 밥통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집에서도 가능해요? 아이, 그럼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 괜찮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꽈리고추인데요. 제가 꽈리고추를 반을 안 잘랐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 장조림 국물에 소복하게 익힌 꽈리고추가 아주 입안에 넣었을 때 톡 터지는 그 간장 맛이 아주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 익히고 넣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빨간 고추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쁘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르신들 반찬이니까 네네. 전 청양고추를 좀 매운 고추요? 넣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매콤. 네, 그쵸.
끝맛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장조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 상태 보면은 간장이 이제부터 살살살 배이기 시작하니까 짜지 않고 굉장히 간 맞춤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조림 파는 데 가서 보면 장조림이 너무 짜잖아요. 네. 그래서 장조림 따로 국물 따로 먹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쇠고기 장조림은 국물과 함께 장조림 건지까지 같이 잡수실 수 있는 장조림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요거는요, 불과 한 15분 정도만 끓이시면 이제 네네. 완벽한 장조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약불이에요. 중약불로 네, 줄여서 네, 팔팔하다가. 네. 요 보시면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유. 지금 만들어요. 메추리알에 색이 다 배었네요. 양념 메추리알 색도 배웠죠.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랬으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릇에다 담아서 조금 맛있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고 저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저걸 이렇게 요즘에는 칼로 그러는데 예전에 네. 어머니는 저걸 일일이 다 이렇게 진짜 찢어주고 손으로 찢어주셨죠. 일단 오시고. 저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밥 반찬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찢어주시는데 왜 와이프는 안 찢어줘요? 그게 차이입니다. 요거 고기는요, 이렇게 건져주세요. 네.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지금 요즘 분들이 칼로 그냥 대강 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요게요, 요렇게 익혀져서 나온 장조림 고기는요, 굉장히 겉면이 약간 뭐랄까, 딱딱해요. 손으로 찢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기 딱 들고 가위집을 넣으세요. 돌려가면서. 요즘 뜨겁진 않으신가요? 뜨겁죠. 뭐 저라고 안 뜨겁겠어요? 뜨거워요. 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요걸 찢으시면 돼요. 그렇게. 팁이 있구나. 이러면 굉장히 잘 찢어지죠. 그리고 요따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저 뜨거운 걸 저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들긴 힘들겠다.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었던 거네요. 내공이 없으면 이 뜨거움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요 정도는 어머님들 다 하세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장조림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쭉쭉. 가위집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가위집 안 하면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칼로 그냥 썰잖아요. 맞아요. 장조림은 특히나 봤을 때 이게 좀 터덕터덕 뜯어진 느낌일 때 맛있거든요. 요렇게 돼야지 맛있어요. 저게 장조림 매니큐 찢을 집게 때는 바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 장조림 찢을 때는 이렇게 옆에서 좀 먹어줘야 돼요. 맞아요. 아이고. 맞아. 저 찢으면서 먹어야 돼. 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그 맛이죠, 또. 그렇죠. 네. 양념도 맛있죠? 쏙 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조림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장조림 가지고 아주 맛있는 장조림 볶음밥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석박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철규 씨는 요거 좀 내려놓으실래요? 네네. 자, 요게 뭐냐면 지난번 했던 석박지예요. 네. 석박지를 그냥 이렇게 놓고 무도 괜찮고 요 김치도 괜찮아요. 요거 그냥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볶음밥 안에 네. 들어갈 거죠. 우리 왜 요즘에 가끔가다 이제 외식들 하시면 저것들 많이 잡수시잖아요. 삼겹살.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깍두기 볶음밥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장조림 국물에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저게 볶음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식감도 그렇고. 식감도 얼마나 이게 맛있는데요. 이게 삼겹살집에서는 가위로 막 잘게 썰어주시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 하면 바로 요걸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아까 장조림 제가 손으로 쭉쭉 찢어놨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놓고. 살짝 썰어주는군요. 네. 썰어주세요. 비슷한 크기로 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잘 먹고요. 그다음에 출출한데 뭐 좀 없을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뭘 준비하냐면 바로 이게 장조림 국물이에요. 장조림 국물을 제가 굉장히 기름기 없는 홍두깨살, 우둔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름이 완전히 거쳐졌죠. 네, 깔끔하겠네요. 요걸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볼이 깊은 후라이팬이네요, 이게. 네, 그래야지만 밥이 쏟아지지 않고 만들기가 좋거든요. 네네. 이거 내려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요거 장조림 다진 거, 네. 그다음에 김치, 아유, 맛있겠다. 그리고 생방송이라 제가 조금 더 준비해놨어요. 네. 요거 그것도 김치. 김치. 네. 아, 맛있겠다. 그냥 볶나요, 이래가지고? 네, 요거 그냥 볶기만 하면 돼요. 저 별미겠는데. 그러니까. 완전 별미예요. 예. 자, 근데 그냥 볶지 마시고요. 네네.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 들기름. 이 들기름을 야, 쓰는 이유가 맛있겠다.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저거 밀키트로 만드세요. 아까 밀키트 제가 글씨에 봤거든요. 안에 딱 나오는데 저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기름에 한번 볶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들기름에 볶아줘야 나중에 밥하고 볶았을 때 요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는데, 자, 그럼 요게 포인트예요. 네네. 요거. 장조림 국물. 네. 아, 저건 뭐 다른 간이 필요 없잖아요, 네. 사실. 저 자체로도.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오늘 불조수한테 네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서 이 밥을 볶을 테니 네네. 우리 불조수는 요거 밥을 한번 데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숟가락으로 한번 밥을 네. 살살살 불 조금 줄여서 볶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제부터 이제 밥을 넣는데, 문제는 어떤 밥을 넣느냐. 물론 찬밥 넣으면 굉장히 좋죠. 그쵸? 찬밥 활용도 되고. 근데 네. 찬밥을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찬밥을 그냥 넣으면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풀어지지 않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밥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어우러지려면 재료가 이렇게 끓을 때 밥을 전자레인지에 한 번 더 볶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뜨거운 밥을. 네. 아, 찬밥 그대로 넣으면 뭉쳐있는 것들이 그쵸. 있어요. 먹을 때 뭉쳐서 이게 씹히거든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돌려서. 그래서 요거를 숟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네, 꾹꾹 누르면서. 요거는 약간 누룽지가 져야 맛있거든요. 네. 다들 캠핑 가셔서 아까 캠핑도 나왔던데 이렇게 볶음밥 눌려서 누룽지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잡수시면 돼요. 아, 최고죠. 원래 볶음밥 우리 좀 불 긁어 잘 먹어야 되고 되잖아요. 있어요. 네, 네. 아, 자, 아주 좋습니다. 꾹꾹꾹 눌러서 해주세요. 네. 그거 잡수실 거라. 자, 이렇게. 아니, 지금 뭐 향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너무 맛있죠. 그렇죠. 아. 근데 고기 이- 먹은 다음에 저거 볶아 먹는 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예인 씨 있잖아요. 장조림 국물로요. 네. 요리 각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조림 국물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기 때문에 보통 한 2-3컵 정도 남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요. 시장에 가셔서 차돌박이를 하나 사세요. 차돌박이를 살살 볶으면서 장조림 국물을 끼얹어서 볶다가 네. 요새 부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부추 숭덩숭덩 썰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서 버무리시면 돼요. 이야. 그러면 맛있겠다. 차돌박이 볶음이 되죠. 네. 그리고 어머님들 감자볶음 하실 때 장조림 국물 넣고 하잖아요. 네. 고기만 나가지고 훨씬 더 좋아요. 저 어제 연근조림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그 또 연근조림에다가도 장조림 국물 하시면 훨씬 더 맛있죠. 지금 거기다 숙주 해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아, 차돌박이 숙주도 숙주볶음. 네, 네. 오. 자, 요렇게 지금 다 볶아졌거든요. 그거 이제 꺼주세요. 네. 궁중 떡볶이 어때? 궁중 떡볶이. 궁중 떡볶이 맛있겠네요. 너무 좋죠. 괜찮네. 네, 너무 좋죠. 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에다 이제 막바지로 깻가루만 이렇게 깻가루.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종 아나운서 고르세요. 제가 지금 금방 한 거 잡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불조수가 지금 데핀 거 잡수시겠어요? 저 금방 한 거죠. 금방 하게 좋겠죠. 잡수시겠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죠. 금방 한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게요. 요거 막 다닥다닥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네네. 요게 맛있는 거예요. 꼬리부터가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조림 넣은 석박지 볶음밥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네요. 어우. 자, 갑니다. 아, 지금 먹는 시간인가요? 와, 드디어 시식 시간. 스승님, 저도 좀 따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메인은 이거니까. 네네. 주세요. 장조림이니까.
제가 장조림 국물 맛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잡수세요. 네. 아, 적절해. 간 딱 됐어요. 짭짤한 게. 와, 네. 와,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통으로 넣으셨잖아요. 네네. 딱 씹는데 그 안에 간장이 탁 터져요. 제가 왜 꽈리고추 통째로 넣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주 버섯도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장조림 찢어 먹는 장조림은 오랜만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볶음밥. 저는 이 꽈리고추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볶음밥은 들기름을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쵸. 볶음밥 너무 맛있죠? 볶음밥은 제가 정말 이 장조림 국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볶음밥은 진짜 석박지 그때 그거랑 장조림에 국물만 넣고 들기름만 넣은 건데 네. 맛 자체가 되게 풍부해요. 들기름 맛도 나면서 오. 이게 장조림만 있으면 정말 뭐 다른 반찬 필요 없는데.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일주일 동안 반찬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 소고기 장조림 준비하셨다가 일주일 내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돌박이도 좀 볶아보시고 그다음에 감자조림도 좀 해보시고 연근 볶음도 좀 해보시면 일주일이 너무 환상이잖아요. 야, 제가 지금 국물만 떠서 그냥 먹어봤거든요. 웬만한 장조림은 국물만 먹으면 너무 짜서 밥 생각이 날 텐데 진짜 간이 적절해요. 그렇죠. 네. 우리 부 교수님은 얘기 좀 하세요. 그만 야, 드시고. 이 볶음밥이 네. 아, 이게 완전 빠져가지고 이게 딱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추리알이 짜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완전 적절하죠. 네. 아이들 먹기도 너무 좋고 이 밥이 진짜 또 별미네요. 꼭 뜨거운 밥 볶으셔야 아주 맛있는 장조림 볶음밥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시피 안 봐요? 봐야죠. 레시피 레시피 보겠습니다. 두고 먹는 장조림 특집 1탄. 오늘의 메뉴는 인기 만점 밥반찬 쇠고기 장조림과 장조림 석박지 볶음밥입니다. 먼저 쇠고기는 토막 내서 찬물에 30분 담가 핏물을 빼고요. 메추리알을 10분간 삶아서 찬물에 헹궈 껍질을 벗겨줍니다. 꽈리고추, 청양고추, 붉은 고추는 씻어서 꼭지를 떼고 3cm 길이로 썰어주고요. 대파는 흰 부분만 2cm로 썰고 마늘은 껍질을 벗겨 꼭지만 떼주세요. 찬물에 표고버섯 갓 부분을 위로 해서 불려놓고요. 냄비에 버섯 우린 물을 붓고 핏물 뺀 소고기를 넣어 끓여줍니다. 거품을 걷고 고기가 거의 익으면 갖은 양념을 넣고 끓여주세요. 메추리알과 고추, 마늘, 대파, 버섯을 넣고 약한 불에서 졸입니다. 고기는 결대로 찢고 메추리알과 나머지 채소를 담아 작물을 살짝 부어주면 쇠고기 장조림 완성입니다. 장조림 석박지 볶음밥도 만들어 볼까요? 석박지는 굵게 다지고 장조림 건지는 잘게 다져줍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석박지와 장조림 건지, 장조림 국물을 붓고 들기름에 볶아주세요. 뜨거운 밥을 넣어 볶고 깻가루를 뿌려주면 장조림 석박지 볶음밥도 완성됩니다. 든든한 국민 반찬 쇠고기 장조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쇠고기 장조림하고 장조림 석박지 볶음밥인데요. 이거 꼭 해보십시오. 정말 맛있네요. 강추입니다, 강추. 네, 밥 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매주 강추인데.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는요. 네. 어머, 장조림을 이렇게도 만들어야 하실 정말 두고 먹는 일주일 반찬 장조림 2탄인데요. 돼지고기로 만든 아주 신박한 레시피가 나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돼지고기 장조림도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간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간장이 아니에요? 네, 간장이 아닙니다. 야, 다음 주 목요일 빨리 갔으면 좋겠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본 게 한참 전인데 아직도 수능 본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요. 네, 오늘 얼마나 수험생분들 떨리고 또 가족분들도 떨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